안녕하십니까? 정치학 박사 이재승입니다. 이 강좌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한 강좌입니다. 오늘도 TV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념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저런 거짓말을 하면서도 진실을 말하는 양 눈물을 흘릴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묻지마식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는 이념의 세계를 올바로 알아야 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체제적 측면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한을 순수한 자본주의로 보기도 어렵고 북한을 순수한 사회주의 체제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표가 현재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정확히 설명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의미에서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의 경제 체제를 도식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경제 사상은 자유방임주의이며 사회주의의 경제 사상은 윤리추구주의입니다. 자유방임주의는 개인의 경제활동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경제사상 및 정책입니다. 자유방임주의는 자본주의 생성기에 중상주의에 반대하는 프랑스의 중농주의자들이 최초로 주장하였으며 이 사상을 경제학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영국의 아담 스미스였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그의 책 국부론에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야말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도 실현되며 사회적 조화가 실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리추구주의는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하여 개인의 경제활동에 윤리적 제약을 가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이는 계몽주의 사상과 함께 발전했습니다. 계몽주의란 인간을 미신이나 권위로부터 해방하여 인간 이성의 자율성을 수립하려는 경향 또는 그 운동을 말합니다. 영국 철학자 베이컨은 인류의 사고방식에서 모든 우상을 타파해야 한다고 외쳤으며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모든 의심스러운 것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계몽주의에 따라서 계몽주의자들은 신에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인위적 방법으로 정치 및 경제적 평등의 윤리적 입장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결국 계몽주의는 사회주의의 원상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종교와 정신노동자를 중요시합니다. 반대로 사회주의는 과학과 육체 노동자를 중요시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종교와 정신 노동자를 중요시하는 풍토는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 원동력은 엘리트라는 현실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전제는 대중의 협조 없이 엘리트만으로 역사를 이끌고 갈 수 있는가 하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 그 전개를 중단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과학과 육체 노동자를 중요시하는 풍토는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 원동력은 대중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상적인 문제와 직결됩니다. 이 전제는 엘리트 없이 과학 발전이 가능한가 하는 현실 문제 앞에서 그 전개가
중단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세계에서 가장 극렬한 반공주의자는 사하로프, 황리츠 등 최고의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경제 엘리트 및 자연과학 엘리트는 부정하고 정치 엘리트만 인정하려는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전형의 교체라는 모순이 발생했고 국가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부르주아들이 아이디어가 부의 상징이 되고 그들이 낸 세금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복지를 시행하는 사회입니다. 사회주의 사회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를 자유경쟁시킬 경우에는 평등이 깨질 것을 부여해서 자유경쟁을 금지시키고 프롤레타리아트를 법적 강제를 통해서 사회의 기본 계급으로 삼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도 역시 엘리트, 즉 정치 엘리트가 중심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같은 정치 엘리트를 직업혁명가, 즉 공산당원이라고 부릅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물자의 배급을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체제입니다. 생산, 가격, 소비 모두를 시장에서 결정합니다. 이런 경제를 미시경제라고 부릅니다. 상인들의 능력에 맡기는 능률주의 체제입니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물자의 배급을 정부와 자치단체의 기능에 맡깁니다. 생산, 가격, 소비 모두를 정부기구인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전반적 거시경제 체제로 운영합니다. 한국 정부는 제3공화국 이후 경제기획원을 설치하고 반계획경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규제철폐 논의는 거시경제 체제의 한계를 입증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무엇이든지 걸핏하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외치는 풍토가 되었습니다. 걸핏하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외치는 풍토 또한 반계획경제의 즉 세미 플래닝 이코노믹스 체제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생산은 물론 소비 체제 또한 사용제입니다. 사회주의 체제는 공유공영제를 지향합니다. 여기서 공영이란 국가가 경영한다는 뜻입니다. 후진국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를 거쳐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2단계 혁명 전략을 구사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칭 민주제도라고 합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아직 선진국 단계에 도달한 나라가 없으므로 공산주의, 즉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배급받는 체제를 운영하기 어렵다면서 능력껏 일하고 일한 만큼만 배급받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가리켜 그들은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 체제라고 자칭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사유권의 신성 불가침을 주장하면서 개인 이익을 중요시합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요시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최고의 가치는 자유입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최고의 가치는 평등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덩샤오핑 같은 지도자들은 가난한 평등이라는 자조 섞인 평등론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공산주의를 개념을 규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등 공산주의 지도자
개인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공산주의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론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예컨대 1980년대에 운동권 학생 가운데 대표적 학생 몇 명을 체포했다고 해서 대학가의 좌경 사상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둘째는 사상적 유래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의 역사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공산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상식일 뿐 비판 및 대안이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셋째는 시대적 배경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중요시합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강의 순서에 따라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넷째는 집단적 요인에 관한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중요한 공산주의자의 대부분이 유태인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진 소수민족 집단에 대한 다수민족의 민족주의적 박해가 배경이 되어서 특이한 사상이 출현한 것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도 강의 순서에 따라서 상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권력 이론에 따른 연구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강의 순서에 따라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의 역사적 기원, 즉 공산주의 사상이 생겨나게 된 역사적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제일 오래된 기록은希腊 철학의 태두인 플라톤의 저서 국가론에서 발견됩니다. 플라톤은 통치자 계급을 대상으로 한 사유재산과 가족제도의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통치 계급이 권력을 이용하여 재산을 축적하고 이것을 자손에게 물려주려 할 경우 정치가 부패하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의 주장은 서양의 중세 1000년간 기독교의 폐쇄적 공동체인 수도원에서만 실험되었을 뿐 대중적 공론화는 중단되었습니다. 당시는 신학이 학문의 여왕이며 철학은 그 신학의 시녀였으므로 어떤 주제라 할지라도 신학적 카테고리 안에서의 토론만 허용되었고 철학적 공론화는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14 내지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希腊과 로마에 관한 연구가 개방되면서 철학에 대한 연구가 부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산주의적 정치제도 연구도 부활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귀족들이 파티에서 만난 유부남과 유부녀가 불륜을 저질렀고 이를 통해 몰래 낳은 사생아들이 사회 변혁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서 그 두 사람의 유태인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현대 공산주의 이론을 정립하면서 오늘날 공산주의 이론 체제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는 지배계급과 민중 혹은 가진 자, 못 가진 자 등으로 양분하는 양극화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자를 금수저, 후자를 흑수저라고 부르는 풍조마저 생겨났습니다. 지배계급과 민중 혹은 가진 자, 못 가진 자 등은 수학의 집합 이론으로 볼 때 구분이 어려운 상당히
비과학적인 용어입니다. 세상은 숫자적으로 극소수지만 능력적으로 우수한 사람, 즉 엘리트와 숫자로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능력에서 보통인 사람, 즉 대중으로 나누는 것이 과학적입니다. 사회적 역할로 구분해 볼 때 엘리트는 아이디어를 생산합니다. 사회 체계는 이 아이디어를 공문서, 언론, 소문 등의 처리 과정을 거쳐서 대중에게 전달합니다. 대중은 그 아이디어를 해석 및 실행을 해본 후 그에 대한 반응을 표출합니다. 피드백의 정치 형태는 선거를 통해서 엘리트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순환 과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회를 열린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닫힌 사회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양반 상놈으로 나눠놓고 상놈의 출세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같은 아버지의 아들을 적자와 서자로 구분해서 출세길을 막거나 함경도 전라도 사람은 고급 관리로 등용을 하지 않는 제도 등이 닫힌 사회의 상징이었습니다. 정보 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정부가 생산한 정보만 반영 매체, 북한의 경우 노동신문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유통시킵니다. 이른바 우민화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닫힌 사회의 개념이 국내 정치에서 국제 정치로 확대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13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95%를 차지하고 있는 한족이 아니면 통치기급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세 서유럽에서는 게르만족이 아니면 권력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게르만족과 슬라브족은 극히 극소수 엘리트 민족인 유태인을 참혹하게 박해했습니다. 이 같은 보편적 다수민족의 소외된 엘리트 민족에 대한 민족주의적 횡포가 계속되는 가운데 박해받고 소외된 엘리트 소수민족인 유태인 지도자들은 혁명을 통해서 유태인이 세계적 지도 계급으로 부상해야만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혁명을 위한 이데올로기의 체계화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체계화된 신종 민족주의 이론, 즉 시오니즘이 바로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민족주의를 저주하고자 만든 특이한 민족주의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러니컬한 과정을 거쳐 체계화된 것이기에 오늘날에도 공산주의자들은 정세가 유리해지면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정세가 불리해지면 공산주의라는 사실을 숨기고 민족주의라는 방패 뒤에 숨는 기괴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처럼 숨겨진 뿌리를 가지고 있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에 더욱 심각한 가면을 쓰게 한 것이 레닌주의입니다. 레닌은 그 어머니로부터 유태계의 혈통을 물려받은 공산주의 혁명가인데 본래 이름은 블라디미르 일리치 울리아노프라는 긴 이름입니다. 레닌은 그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가짜 이름, 즉 가명입니다. 레닌은 그의 생전에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글을 써서 공산주의 조직을 지휘했습니다. 그가 사망한 후 1924년 1월 21일 레닌이 향년 53세로 사망한 후 그의
후계자인 스탈린도 가명입니다. 그의 본명은 이오시프 비사리오노비치 슈가슈빌리입니다. 그는 레닌이 남긴 글 가운데 네 개의 대표적인 글을 골라서 그 글들이 레닌주의 원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원칙은 러시아 공산당에서 레닌이 주도했던 파벌, 즉 볼셰비키당이 그 반대파인 멘세비키들과 논쟁을 벌였던 중요한 이슈들과 그 투쟁의 논리들입니다. 그 원칙의 첫째는 사상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해당되는 글은 레닌이 1902년에 쓴 글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레닌은 노동조합의 목적은 임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 즉 경제 투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조합의 목적은 현 정부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부를 세우기 위한 투쟁, 즉 정치 투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조직의 원칙입니다. 당시 레닌의 반대파인 멘세비키들은 공산당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당원이 숫자가 많아야 하므로 공개적인 대중정당으로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레닌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소수 정예들만 골라 모아서 비공개적인 비밀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원의 숫자를 늘리는 문제는 겉으로는 순수하게 노동조합인 것처럼 한판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그 노동조합을 움직이는 핵심 간부는 공산주의 직업혁명가, 즉 순수한 노동자가 아닌 밥 먹고 직업적으로 하는 일이 공산주의 혁명 사업밖에 없는 사람들이 노동조합 간부가 되어서 배후 조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레닌의 주장이 담긴 글은 1904년에 레닌이 쓴 글 한 걸음 앞으로 두 걸음 뒤로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같은 제목의 의미는 멘세비키의 대중정당론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두 걸음 뒤로 물러서는 바보 같은 이론이라고 비판하면서 레닌 자신의 비밀정당 이론은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현명한 이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전략 전술의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이 나오는 글의 제목은 1905년에 레닌이 쓴 글 두 가지 전술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앞으로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대충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멘세비키의 전술과 볼세비키의 전술은 다 같이 마르크스가 쓴 고타 강령 비판이라는 글에서 가르친 것처럼 2단계 혁명론입니다. 2단계 혁명론이란 공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1단계 혁명과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2단계 혁명 등을 가리킵니다. 멘세비키는 좀 순진한 편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유럽에서 가장 후진 무기였으므로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1단계 혁명은 자본가, 즉 부르주아 계급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유물사관의 법칙에도 맞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레닌을 비롯한 볼셰비키들은 멘세비키들보다 교활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첫 번째 원칙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제 발전이 아니라 공산당의 정치적 집권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의 주도권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원칙을 레닌의 전략 전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멘세비키와의 싸움 문제가 아닌 볼셰비키 내부 문제에 대한 원칙이었습니다.
레닌이 매일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하다 보니 볼셰비키당 핵심 이론가들의 사고방식에 혼란이 온 것입니다. 그들은 혁명이 그처럼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나오는 것처럼 순리적으로 성공되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잘 써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유물론이 맞는 것이 아니라 관념론이 맞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레닌은 대노하면서 무조건 유물론이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이론적 원칙, 즉 1909년에 레닌이 쓴 글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입니다. 스탈린은 이와 같은 네 가지 원칙이 레닌주의 원칙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부수적 원칙이라는 단서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아무리 위와 같은 네 가지 원칙이 있더라도 문자주의적으로 맹종만 하지 말고 현장 사정에 맞도록 창조적 적용을 하라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창조적 적용을 하라고 했지만 자의적 적용에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레닌주의 원칙을 한마디로 말하려면 그것은 철저한 비밀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산당이 이런 비밀주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는 일은 지극히 힘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 지난날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철의 장막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철의 장막은 공산주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유리한 점도 많았지만 결국 그 비밀주의 때문에 공산당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지난 2018년 12월 10일 북한의 유일 정당인 조선노동당의 기관지 노동신문의 일면 기사입니다. 이날 노동신문은 신문의 사설을 일면 톱 기사로 보도하면서 일꾼들은 인민을 위하여 멸사봉화자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설을 4분의 3까지 읽으면서도 왜 이런 사설을 노동신문 제1면에 게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설의 진짜 목적은 끝부분에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빨간 점선으로 둘러친 동그라미 안의 내용이 그 목적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공산당 간부들의 세도와 관료주의를 우리의 일심단계를 파괴하고 좀먹는 위험한 독소로 적들을 도와주는 리적 행위로 보고 그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이른바 북한식 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인들이 남한의 경우처럼 조직폭력단체가 아니고 노동당의 고급 간부들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그동안 공공연히 알려졌던 그러나 그들이 철저하게 부인해왔던 조선노동당 간부들의 부정부패상을 인정하면서 그 부정부패와의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날 1985년 옛 소련은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중심으로 이제 도저히 더 이상 당 간부들의 부정과 부패를 그대로 둘 경우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느끼고 더 이상 부정부패를 숨기지 않겠다는 개방정책, 즉 글라스노스트를 외쳤으며 그 부정과 부패에 대한 과감한 처벌과 개혁정책, 즉 페레스트로이카를 외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그 부정부패의 존재를 부인하고 개혁을 반대하면서 개방도 반대하면서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장해 왔습니다. 요즘
우리가 눈앞에 보는 것처럼 어떤 지도자는 그의 범죄 실상이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와 함께 일했던 몇 사람의 동료가 모두 자살을 하면서 비밀을 지켜준 덕분에 아직도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비밀주의 때문에 그는 지금도 살아있지만 그 비밀주의 때문에 그는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왕권 신수설과 주권 재민 사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권 신수설은 절대주의 왕권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이론입니다. 왕의 권력은 하늘이 주신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이를 가리켜 막스 베버라는 학자는 카리스마적 정통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왕권 신수설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윤리적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단점은 종교를 빙자한 폭군의 사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이처럼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다가 결국 부르봉 왕조가 무너졌고 그의 손자인 루이 16세는 처형되었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은 신 없는 왕권 신수설입니다. 주권 재민 사상은 정권의 상대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장점은 국민의 여론을 두려워하는 정치라는 것입니다. 이는 프랑스 대혁명의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권 재민 사상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은 포퓰리즘 정치로 타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왼쪽에 있는 사진은 왕권 신수설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은 주권 재민 사상을 설명하기 위한 사진들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중국의 자금석의 정전, 평화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복궁 건정전의 왕조가 놓인 공간입니다. 이 사진에 즉 왕좌의 중앙 상단에 작은 구슬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 구슬은 그 크기가 왕좌의 크기보다 더 커다란 옥구슬입니다. 구슬이 달려있는 위치는 옥좌의 바로 윗부분입니다. 구슬이 떨어지면 그 밑에 앉아있는 황제가 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달아놓은 이유는 황제로 하여금 스스로 하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청나라 왕조 말기에 왕권을 찬탈한 원세계, 중국 명칭으로 위안스카이는 황제가 된 뒤에 이 구슬이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옥좌의 위치를 조금 뒤로 옮겼고 그것이 지금 있는 위치라고 합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자금성의 후원인 이화원, 호숫가에 있는 돌로 만든 배, 그들의 명칭으로 석방입니다. 일찍이 중국의 현자인 순자는 백성은 바다와 같고 황제는 배와 같아서 백성은 황제를 띄워줄 수도 있지만 파도를 일으켜 배를 엎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서태후는 순자의 말을 비웃고 황제의 권력은 백성의 생각과 관계없이 영원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기 위해서 돌로 배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서태후의 오만 때문에 결국 청나라는 망했고 이 돌배는 끄게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돌배는 그 후에 복원한 것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가 육군 훈련소 훈련병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사진입니다.
그 아래는 문재인 정부가 퀴어 축제를 허용한 사진입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런 인기 전술을 함부로 사용하다 보면 결국 사회의 윤리는 타락하고 붕괴됩니다. 주권 재민사상은 이와 같은 포퓰리즘 정치로 타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전략 전술이라는 것은 포퓰리즘 정치라는 도화선을 통해서 부도덕한 풍조를 들여오고 그 부도덕한 풍조로 인해서 결국 국가를 붕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첫 번째 흰색 글씨는 로마의 유대교, 기독교 일괄 탄압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색 글씨는 기독교도들의 유대교도 탄압 시대입니다. 다음 백색 글씨는 유대인들의 정신적 혼돈기를 보여줍니다. 다음 황색 글씨는 유대교도들의 자중질환, 전체주의자들의 유대인 대량 학살, 제국주의자들의 유대인 능력 악용 시대를 보여줍니다. 영어에서는 사회주의를 소셜리즘, 공산주의를 커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이에 대한 명칭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타난 인물, 1878년에 일본 언론인인 후쿠지 게니치로가 동경 일일신문에서 서양 정치 사상을 소개하면서 소셜리즘과 커뮤니즘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번역한 것이 시초입니다. 일본이 만든 이 용어를 한자의 본고장인 중국에서도 역수입해서 공산주의라는 용어가 한자 문명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한자 문명권에서는 문자주의적 해석과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산이라는 한자의 개념을 경제 개념으로만 인식해서 공산주의는 재산을 공평하게 소유하자는 주의로 잘못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인 에드거 스노우는 중국의 혁명기에 모택동을 만나본 후 그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토지개혁주의자였다고 엉터리 기사를 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공산주의라는 한자 용어에는 새로운 공동체, 코뮌의 성격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공동체주의 사회이기에 그 사회에도 정치가 따로 있을 수밖에 없고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공산주의 사회에도 존재해야 할 존재적 구속성을 탈피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사회에서도 공산체제에 봉사하는 엘리트들은 특권층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주인이 되어야 할 인민 대중은 피착취 계급으로 전락해서 자본주의 국가의 국민보다 더 가난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유태인 공산주의자들이 게르만족 혹은 슬라브족 가운데 지식 수준이 낮은 대중계급을 이념적 복종 세력으로 확보한 공산당을 결성하는 실제 과정을 보여줍니다. 세계 각국에서 추방된 유태인들이 프랑스 혁명 이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워진 도시 프랑스 파리로 모여들었습니다. 1834년 이들은 추방된 자들의 동맹, 즉 피추방자 동맹이라는 비밀 결사를 결성했습니다. 1836년에 피추방자 동맹의 이름을 훌륭한 사람들의 동맹, 즉 의인 동맹으로 개칭했습니다. 1847년
의인 동맹을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이름을 바꾼 후 그 동맹의 강령을 두 명의 유태인, 즉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맡겼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쓴 공산당 강령, 즉 공산당 선언을 세계적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기원을 알려면 유태인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유럽 사회에서 1,000년 이상 보편적 다수민족인 슬라브 민족, 게르만 민족 등의 민족주의적 박해에 시달렸던 극소수의 엘리트 민족인 유태인이 생존과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서 만든 일종의 시오니즘과 같은 극단적 민족주의 운동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엥겔스, 카우츠키, 베른슈타인, 로자 룩셈부르크, 리프 크네이트, 말토프, 트로츠키, 언스 블로흐 등 세계적으로 중요한 공산주의 이론가는 대부분이 유태인이었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유태인이 지능지수, 즉 IQ가 낮거나 지배계급에 대한 뿌리 깊은 원한이 있는 인민 대중을 선동하고 이들을 통해서 EEJE식으로 기득권층의 엘리트를 몰아내고 세계적 판도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특수한 민족주의 사상이었으므로 그 후에도 민족주의와의 기묘한 인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후진국에서는 반드시 민족주의의 탈을 쓰고 등장합니다. 이제 공산주의의 기원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공산주의는 유럽 대륙의 보편적 다수민족인 슬라브족과 게르만족의 학대로부터 벗어나려는 극소수 엘리트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혁명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요 공산주의자의 대부분은 유태인입니다. 공산주의는 축의 시대에 나타나는 급진주의 노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50년 전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에는 플라톤에 의해서 지금부터 약 400년 전부터 시작된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에는 마르크스에 의해서 사회주의 사상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공산주의는 19세기라는 산업사회적 특수환경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생겨났습니다. 필연적으로 유물론 사상이며 왕권 시수설에 반대하고 종교에 반대합니다. 민족주의, 기독교와 천적의 관계에 있는 유태인의 민족 해방 사상이므로 아시아, 아프리카, 피압방 민족의 민족주의와 결부될 수 있는 태생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민족주의에 대한 이론은 매우 독특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좌익과 우익이라는 용어의 근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결성된 의회는 모두 공화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석에서 의원석을 바라볼 때 왼편에는 급진주의자들인 몽타뉴파, 오른편에는 온건주의자들인 지롱드파가 집결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는 중도파가 있어서 캐스팅 보드를 형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급진파를 좌익, 온건파를 우익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급진파의 캠프가 프랑스의 자코방 수도원이었으므로 그들을 자코방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조선민족 출판사에서 출판된 정치사전은 민족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족 문제, 민족 관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자산계급의 원칙과 정책, 계급 모순을 말살하고 민족 전체의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자기 민족의 이익, 기실은 자기 민족 가운데 자산계급의 이익을 기타 민족의 이익 위에 놓고 인민들을 유혹하고 사축하며 기타 민족을 배척하고 차별시하며 나아가서는 억압하고 약탈하면서 민족 투쟁으로 기급 투쟁을 대신함으로써 자산 계급의 통치와 이익을 도모하는 나쁜 사상이 민족주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한 사회과학 출판사에서 출판된 정치사전 1973년판 430쪽에 보면 중국의 정치사전과 똑같은 말로 민족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는 인민들 간의 친선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선 자기 나라 자체의 민족적 이익과 근로대중의 계급적 이익에 배치됩니다. 부르주아 민족주의와 베타주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및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 적대되며 대중 속에서 진정한 애국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북한은 자기들이 민족주의자인 양 자처합니다. 남한의 좌익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닌은 우리의 강령에 있어서의 민족 문제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민족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갖 민족 자결의 욕구를 지지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프로레타리아 당으로서의 사회민주당은 민족 자결이 아니라 각 민족 내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자결을 촉진하는 것을 적극적인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가 독립운동을 하는 경우에만 그 독립운동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련의 각 유성공화국에서는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가 치열하게 싸우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국력이 약화되었을 때 소련이 식민지, 즉 위성국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네이버 백과사전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탈린은 러시아 민족이 세계혁명을 지도한다는 주장을 통해서 러시아 민족의 위대성을 고취시켜서 민족주의적 애국심을 발휘하게 하는 방편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은 공산주의 기원과 민족주의와의 관계였습니다. 공산주의는 민족주의를 악용하는 사상입니다. 다음에는 공산주의 이론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